안녕하세요. 효소 신세계 진행을 맡은 산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효소연구소장 누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죠. 효소 왜 중요합니까?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꽉꽉 채워 넣어야 합니다. 산들누리에서 나온 사냐초 분말 효소 같은 걸로 말이죠. 사냐초 분말 효소? 그것도 종류가 다양한데? 쉽게 설명드리죠. 숙취 해소와 원활한 뇌 활동이 필요하신 분에겐 우울급, 술이 약한 하승주 소장에게 딱이네. 아토피로 걱정이신 분에겐 삼채. 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신 분에겐 쇠비루, 묵사마에게 딱이네. 피부 트러블, 눈 건강 걱정이신 윤가피, 아로니아 잡숴봐. 오케이. 체력이 딸리시는 분께 보리색상, 늘 비실비실한 김남은 선수에게 딱이네.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디서 팔아요? 폴리월드.샵 정치 신세계 샵. 네, 저희는 물러갑니다. 다음 순서는 정치 신세계. 부다 열중시어, 부다 열중시어, 부다 열중시어. 이번 주 뉴스 다 챙겨 보셨나요? 깔끔한 분석, 통쾌한 해설, 유쾌한 토론까지. 정치 신세계. 정치 신세계 샵에도 놀러오세요. @폴리월드.샵.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막, 응? 그냥 먹지? 좋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내 몸 사랑 최후에 부르는 깨어있는 유산균에 조직된 힘. 지금 검색창에 미궁 유산균 사랑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UBC 시청자 여러분,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권순욱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약간 잠겼네요. 네, 감기 걸리셨나요? 감기는 아닌데요. 네. 네, 저는 지금 감기 걸린 지 6일 됐습니다. 네. 얼른 나오시죠. 지금 낫고 있는 중인데, 예. 확 안 떨어지네요. 네. 그러면 우리 박 의원님, 네. MBC 출신이시니까, 네. 예, MBC 이야기부터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를 수집하러 아랍에미리트를 갔다. 네. 이게 MBC로 보도가 나왔어요?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이게 뭘까 하고 좀 궁금하고 네. 의아해서 예. 직접 담당제가 하시는 분하고는 통화 못 했는데, 다른 분하고 얘기를 좀 해봤더니, 그분도 그러더니 좀 의아하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그러는데, 지금 MBC가 어떤 상황인지 네. 제가 물어보니까, 새로 개국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9년 동안 쭉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다 이제 자리를 비켜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좀 그것도 좀 삐걱거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새롭게 인사가 특히 일부 보도국만 인사가 부장들 났잖아요. 제대로 일을 아직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러니까 새로 MBC를 정상화해야 되겠다는 사람들과 그 전에 MBC 일을 맡아서 해왔던 분들 사이가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완전히 방송을 MBC를 지금 새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거네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딱 당선되고 네. 나서 곧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정부 만드는 데만 해도 네. 몇 개월이 걸렸고. 맞습니다. 인수위가 그리고, 없이. 청와대 참모진 꾸리고 장관 임명하고 해도 나머지는 과거 정부 그대로 네, 맞습니다. 상황. 예. 그러니까 지금 MBC도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정부는 돌아가잖아요. 네. 정부는. 근데 MBC는 사실 거의 스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협조, 그러니까 기존 네. 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김재철, 김장겸 사장으로 이어지는 네. 그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네. 그 보직 간부들부터 해서 네. 그 체제가
사실상 그대로 온전한 상태이잖아요, 지금. 온전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리를 이제 물론 보도국의 경우는 비켜놨고 다른 데는 온전하죠. 네. 다른 부문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보도의 경우도 어쨌든 그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대체가 되지 않고 물 흐르듯이 되지 않고 뭔가 혁명적 상황? 과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정상화되려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하더라도 다음 주 초는 돼야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출 것 같다. 이렇게. 현재의 MBC는 아직 비정상인 상황인 거네요. 네. 그 와중에 지금 이 보도가 나와서 사실 해직 기자들이 어제 첫 출근을 했잖아요. 다시. 네. 그래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덕담도 하고 시민들의 언론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을 어제부터 가졌는데 바로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좀 실망하신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이제 정교하게 또 아주 뭐라 그럴까 잘 다듬어진 그런 보도들이 이제 사실은 나와야겠죠 앞으로.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바르게 제시하는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오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믿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일단 다음 주 정도에 그 새로운 체제가 네. 들어서고 네. 나서 그때 뉴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보도는 지금 MBC에서도 뭐 정정 보도라든지 이런 걸 지금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는 뭐 정정 보도를 안 하게 되면은 MBC를 계속 비판을 좀 할 생각인데. 그나저나 그동안 예산안 처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고생은요, 뭐, 저희들이 할 일이죠. 저희들이 할 일이고, 오히려 그걸 지켜보시는 지지자분들이나 당원, 또는 국민들도 많이 그걸 걱정하시면서 지켜보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법정 처리 시한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입니다. 그럼 12월 2일이거든요. 12월 2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12월 1일까지 우리는 하기를 기대했지만 그건 뭐 애초부터 어려웠던 일이고요. 정확하게 통과 시점은 12월 6일. 그러니까 12월 5일 자정을 넘겨서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거죠. 5일이나 넘겼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막 좀 가슴을 졸였겠어요. 저도 지역에 가거나 또 친지분들 이렇게 만나면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잘 되는 거냐. 그래서 잘 될 겁니다. 잘 될 텐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변화를 그대로 읽지 않고서 이렇게 이제 뭔가 반대하고 또 뭘 바꾸려 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정부가 여당이 만든 예산안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건데 작년 촛불 때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하면서 두 가지, 내가 주인인 나라와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달라. 저는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 번째,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말로 우리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펴다 보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그 성장의 혜택 과실이 고루가지 않고 그늘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받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양극화 자체가 경제 성장의 장애물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해소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사실 탄핵과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던 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동수당이라든지 또는 기초연금 인상이라든지 또는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죠. 문재인 케어 관련. 문재인 케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숫자로 표시된 그 정책의 어떤 대전환, 경제 정책의 대전환. 저는 이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경제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막 시한 늦어지고 또 이제 그 협상 과정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뭐 사실상 대놓고 처음부터 반대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또 협상 내용도 일부 이제 뭐 조금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을 향한 비판, 질타도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 의원님은 그걸 또 잘 받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더 잘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면서 그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게 저 그림 큰 어떤 취지, 정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새 정부에.
철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렬한 요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여야죠. 예. 아, 그건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런 열의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당하고 더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원안에서는 다소 후퇴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상당 부분 지켜냈다. 네. 이렇게 이제 원내대표보다는 예. 그렇게 평가를 예. 하고 있고, 예. 또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완전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생 많이 했다. 뭐 그런 분위기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지지자들도 네. 그게 처리되기 전까지는 네. 막 난리치고 했지만 네. 협상 그렇게 종료되고 나서는 네. 그래도 다 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네. 수고했다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어쨌든 아쉬운 건요. 예. 아동수당을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한 것. 예.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좀 아쉽고요. 아, 그건 진짜 좀 조삼모사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10%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것. 그냥 그게- 그 돈 쓰면 되는데. 그렇죠. 그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급 시기. 그걸 다 9월로 미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뭐 트위터에 그런 걸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9월로 미룬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유리하겠냐,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그걸 다 자유한국당 반대적으로 미룬 걸로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좀 조금은 답답했어요. 그게. 아니, 그 계산기를 잘못 돌린 것 같아요. 예. 아니, 자유한국당 때문에 오히려 지급 시기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쪽한테 더 불리한 건데, 그냥 애초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예. 같이 생색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생색도 못 내는 거예요. 네. 아, 그 좀 전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정치인과 지지자의 어떤 관계가 사실 굉장히 지금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좀 고민해 보셨나요? 엄청나게 변하고 있죠. 예.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요. 근데 과거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과거에는 유력한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과 유력한 미디어가 결합을 하면 그건 뭐 이제 안 좋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짝짝꿍을 하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결합을 하면 정치를 끌고 갔습니다. 나라를. 네. 그럼 다수의 국민들은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고 울분을 토로하고 이랬죠. 그리고 4년대 선거 때 보자 했는데 선거 때가 되면 또 무슨 희한한 사건이 생겨가지고 또 왜곡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은 디지털 시대, 특히 모바일 때문에 실시간으로 유권자들이 정치인에게 자기 의견을 전달을 하고 경고를 하고 압박을 하고 하는 것이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요. 네. 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 사실 예산안, 우리 국민들이 예산안 한다고 해서 하나하나 그거 뜯어봅니까? 안 뜯어보죠. 그냥, 통과 좀 늦어지네? 나중에 됐네? 이 정도 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예산안을 진짜 하나하나 공약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뜯어봐요. 예. 이 액수 줄어드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치하는 사람과 지지자는 이제 거의 한 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뭐 당원이 있잖아요. 네. 네, 똑같이 당원이고, 권리 당원이고, 네. 또 다만 저는 이제 위임을 받아서 이제 행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전혀 다른 어떤 입장에 서 있지가 않죠. 똑같은 꿈을 갖고 있고, 똑같은 희망을 갖고 있고, 똑같은 행동 방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설명하면 뿌리는 우리 지지자들, 국민들이고, 줄기에 해당하는 게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그럼 그 둘이 합쳐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네. 뿌리에서 왕성하게 수분을 빨아 올려야, 자양분을 빨아 올려야 이 나무가 잘 자라겠죠. 자라고 또 열매를 맺죠. 네. 근데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나무는 자랄 수도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하는 사람과 국민 또는 지지자를 비유한다면 같은 나무 안에 있는 뿌리와 줄기와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닐까. 좋은 비유 같아요. 네. 쏙 이해가 쏙쏙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따님께서 반듯한 아버님이라고 하시더니 답변이 반듯반듯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실 그 정당발전위원회 혁신안 지난번에 그 의원총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좀 바쁘셨는지 많이 안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정발위의 혁신안에 대해서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이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우려를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글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최재성 위원장께서 설명을 한 다음에 어디에 그걸 올려놓은 걸 보니까 매우 진지하게 의원들이 네. 경청을 했고 반응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저도 네. 현장에서. 근데 이제 정발위가 왜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냐 하면 내년도
지방선거 규칙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규칙을 다뤘다는 뭐 그냥 아이고 난리 났죠. 예, 시끌시끌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발위의 혁신안은요, 정말로 저는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이런 혁신안을 만든 적이 있었나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다 선거에서 없었죠. 지고 나서 뭔가 이제 그 안을 만들었죠. 그러나 네. 그것이 이제 좀 제대로 시행이 안 된 경우가 더러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번 안은 정말로 우리 정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뜻, 열망을 담는 그릇으로 기능할 것인가, 거기에다 이제 초점을 두고 당원권을 강화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당원권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네. 당원의 참여를 이제 일상화하는 것, 확대하는 것, 크게 보면 저는 그 두 축이라고 보여지는데, 모든 문제, 당의 의사결정, 공천이 됐던, 당의 합당이나 뭐 통합이나 뭐 같은 중요한 이런 것들에 다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다 만든 거거든요. 네. 굉장히 저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길로. 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이것에 무관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우리 정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는 그렇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나무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거거든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 저는 같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아마 의총에서 보고를 했으니까 의원님들이 다 한 번쯤 읽어보실 거고, 그걸 또 토론을 거쳐서 또 당무위, 중앙위 쭉 거쳐서 이제 당은 당규로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네.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 바깥에서는 우리 일반 당원 지지자분들은 언론 보도를 토대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을 해주지 않으면 예.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 예, 이 정당발전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목요일에 예. 따로 지금 아마 최재성 위원장님이 직접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거기 하여튼 제일 처음에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게 당원자치회인데요. 네. 그 명칭을 갖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권리당원이 2사람 이상이 모이면 네. 그렇죠. 이 모임을 만들 수 있게 그걸 등록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대의원 추천권을 10명 이상이 되면 네. 추천권을 주는 그런 그 방식인데 아주 혁신적이더라고요. 그 방안은. 혁신적이죠. 예, 그야말로 다양한 어떤 그런 풀뿌리 조직을 네. 자생적 그야말로 네. 자생적 풀뿌리 조직을 만들 수 있게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라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이런 그러니까 정관이라든지 일반 또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하고 정당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직종이 있어요. 네. 그 외에는 다 관계없거든요. 근데 많은 그런 기관, 단체, 기업들이 정당 활동할 수 없다. 자기들 내규에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타인의 그 정당 활동 자유를 그렇죠.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정당을 아주 어떤 의사결정, 정치 참여 아주 기본적인 이 초기 네. 통로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제가 궁금해가지고 예. 여쭤본 거고요. 예. 자, 이제 원래 본래 주제 내년 지방선거 예.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 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임창열 도지사 네. 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우리가 이긴 적이 없었더라고요. 이걸 다시 이렇게 자료 정리하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이겼어? 글쎄,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94년에 여기도 자료를 저도 가져왔는데 예. 94년에 이인재 후보가 장경우 후보를 이겼고 98년에 임창열 후보가 이제 손학규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서 이긴 거죠. 네. 그다음에 2002년에 손학규 후보가 진영 후보를 이겼고 이제는 다 우리 당이 아닙니다. 다 진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2번, 남경필 후보 1번.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게 아마 경기도란 그 특성, 정치적 어떤 그 성향, 특성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경기 북부는 이제 안보 이슈에 굉장히 좀 네. 빠르게 반응한 지역이고요. 포천, 연천, 그렇죠. 그쪽이죠. 그 동부 쪽은 이제 좀 농촌 지역, 도농복합 지역, 거기는 이천, 여주, 양평, 가평. 이런 지역들이어서 대체적으로 좀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지역들이었죠. 지역들이고 그것이 저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기 남부는 또 어떤가요? 경기 평택, 남부 거기는 오산, 물론 화성. 그런데 이제 도시가 네. 점점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경기도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보면 말이죠. 예. 뭐 30만 표, 60만 표, 100만 표 이렇게 지다가요. 2010년에 김문수 후보가 유시민 후보가 이길 때는 19만 표로 줄어요. 그다음에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네. 그다음에 2014년 지난 선거 때는 남경필 후보가 김진표 후보를 4만 표 차로 이겨요. 아, 그때 진짜 너무 아까웠어요. 네, 안타까웠죠. 예.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적이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 국회의원 그러니까 60석이잖아요, 경기도. 네. 그러니까 40석이 우리 당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당선될 때 기준으로. 그러면 저는 이번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내년에 있을 이 지방선거는 저는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실 텐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박수를 보내고 계시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방향을 큰 지방자치단체들은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저는 판단을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 대선에서는 어느 당 지지했으면 뭐 지방선거에서는 그 반대당을 지지하고 뭐 이런 식의 정치 셈법이 뭐 해석이 있었죠.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예. 뭔가 새롭게 갈 길을 정하고 도약해야 되는데 그 도약할 토대를 일단 확고하게 다지는 게 우선 내년 예산 편성된 것, 그리고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할 지방자치단체장을 잘 뽑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좀 전에 이제 경기 북부, 동부 뭐 이쪽 얘기했는데 사실 남부는 뭐 오산, 평택 이쪽은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도시화가 좀 진행되면서 네. 투표 성향에 이제 변화가 좀 오고 있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도 화성에서 당선되시고, 그렇죠. 예. 뭐 화성에서 그리고, 예, 세 분인데 우리 당이 두 분이죠. 예, 안민석 의원, 그리고 오산이고요. 오산이시고, 화성에서는 예. 이원욱, 권칠승.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좀 취약하다는 안성, 여주, 이천, 양평, 가평, 뭐 동두천, 그리고 연천, 포천, 네. 예. 이쪽 지역은 우리가 사실 조금 열세 지역이었는데,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세한 지역은 더 우세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 좀 우리 열세 지역은 사실 예전에 후보도 못 냈었잖아요. 그랬죠. 그럼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후보도 좀. 근데 포천은 예. 두 분 다 우리 당 아, 국회. 그렇습니까? 네. 아. 박정 의원, 윤호덕 의원. 거기는 파주입니다. 파주,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이쪽 파주를 네네네. 제가 언급이 예. 많은 게 거기는 우리가 맞습니다.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 거기도 우리가 좀 열세 지역이었는데 지금 뒤집어 놓은 상태죠. 그렇죠. 예. 거기가 이제 새로 많은 분들이 유입하면서요. 그렇죠. 예. 거기도 도시화가 되면서 많이 예. LG 디스플레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하면서 네. 좀 우리가 우세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나머지 이쪽 취약지구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대책이라고 해서 별다르게 있을 것은 아닌 것 네. 같고요. 이제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사신 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생각을 바꾸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50대 초반, 40대 이런 연령대로 보면은 네. 그런 분들은 탄핵과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저는 상당 부분 그분들의 어떤 정치 의식, 정치 성향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네. 왜 제가 이런 걸 느끼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좀 어려운 곳이라고 한 지역에서도 자치단체장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예, 늘었어요. 이제 좀 네.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네. 그런 게 저는 그 좋은 지역, 일입니다. 그 지역의 분위기를 저는 반영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지금 우리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신 좋은 분들을 우리가 확보해서 네. 발굴해서 모시게 되면 저는 정말로 경기도 우리가 어렵다고 한 곳에서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어떤 흐름이 하나 만들어지면 네. 사실 이게 또 뒤에 선거가 그게 끝이 또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 뒤에 또 2년 지나면 총선이 다시 또 돌아오고. 네. 네. 한번 조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 경기도지사. 예. 누가 뛰고 있나. 예. 이미 뭐 이재명 성남시장 이야기가 워낙 많이 되니까.
예. 제일 앞서서 네. 이제 공개적으로 사실상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또 지난 대선 때 지명도를 뭐 굉장히 올렸죠. 그렇죠. 예. 물론 대선 경선 후보로 나오기 전에도 그 성남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갖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인물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 대선을 통해서 더 지명도를 높였고 네, 그렇죠. 또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지금 사실상 예. 뛰어드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으로는 전해철 네, 경기도당 위원장이 예. 지금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다. 전해철 의원님은 다음 주에 여기 오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인터뷰하러. 직접 한번 여러 가지 예. 여쭤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광명시장, 양기대 광명시장도 지역을 돌면서 북 콘서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맘마이스도 출연하고 네. 예. 네. 인지도 높이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지금 이제 안민석 의원이 어떨 것인가 예.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 그랬어요? 예. 안민석 의원님도 지금 그 최순실 재산 환수 예. 관련해서 그분도 계속 북 콘서트를 하고 계세요. 예, 요즘, 지역을 예. 다니시면서. 아.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바닥을 다지는 중이 아닌가 보니 공개를 안 했을 따름이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예. 그게 물론, 아니다. 나는 그냥 순전히 그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법 재산 환수를 이슈화하기 위해서 내가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죠, 네. 사실은. 가능하시네요. 네. 뭐. 그리고 이종걸 의원도 사실 꿈은 있잖아요. 예, 그러시죠. 예. 오래전부터 그 꿈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최성 고양시장도 좀 뭔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성 시장님도 이제 대선 때 후보로 나오셨죠. 그때 그렇죠. 지명도를 많이 올리셨어요. 예. 그때. 그리고 지금도 꿈을 갖고 예, 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움직이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김태년 의원하고 염태영 수원시장 그 두 분, 염태영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시정에 더, 수원시에 아직 할 일이 더 많이 있다. 네. 그리고 지역에서 평판이 아주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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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다소 좀 아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기초단체장 두 분이 이렇게 또 움직이시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네. 고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후보들이 워낙 또 많고. 네. 예. 충분히 이분도 저는 뭐 네. 훌륭한 제목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제가 네.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이 가는 분은 네. 김진표 의원이세요. 김진표. 사실 이분이 지난 2014년 선거에서도 정말 너무 아깝게 아깝죠. 패배했지만 그 직전 또 2010년에는 야권 단일화 그래서 그때도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한테 또 밀려가지고 맞습니다. 그죠? 그때도 그때도 아쉽고 안타까웠죠. 그래서 정말로. 저 김진표 의원의 세 번째 도전은 네. 어떨까? 하여튼 뭐 저는 누구보다도 네. 하시면은 경기도를 변모시킬 수 있는 저도 그런 진짜 역량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갖고 계신 분이라고 확신하거든요. 네. 도지사를 가장 잘하실 분이거든요. 제가 네. 이제 저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그런 인연도 있지만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회 이게 일을 쭉 같이 모시고 해보면요. 정말 이 일머리를 누구보다도 잘 하신 거예요. 모든 현안 사안에 대해서. 이건 이런 배경이 있고, 이건 이런 배경이 있고, 이건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걸 바로바로 딱 정리를 해내는 그런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그런 네. 경험. 그 다음에 교육부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또 양쪽 다 하셨죠. 네. 사회와 경제를 다 하신 거예요. 경제와 비경제 분야를 다 한 그런 어떤 아주 특이한 국정 경험. 이런 거, 거기다 이제 또 10년 동안 또 의원을 국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아마 바탕이 돼서 그리고 또 그분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온건하지만 이 정책은 굉장히 개혁적 우리 당의 정체성과 딱 맞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김진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 쪽에 약간 든든한 네. 어떤 기둥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특히 이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 네. 굉장히 시류에 따라서 좌측으로 흔들리고 우측으로 흔들릴 수 있는
정책이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2008년 그때 월가에서 무슨 시위 일어나고 했을 때 그 바람이 한국으로 상륙하면서 뭐랄까 약간 굉장히 진보적인 쪽으로 흐름이 일시적으로 갔을 때 네. 자칫하면 이게 당의 정책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휩쓸려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중심 잡고 있어주는 맞습니다. 분이 김진표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자, 그럼 이거 경선을 할 건데 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네. 나와 있지 않고요. 네.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당 전략기획위원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하여튼 2월 13일 전까지는 그런 어떤 규칙이나 룰, 네, 공천 그건 룰. 규정은 사실 이제 당헌 당규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규칙은. 근데 예를 들면 후보자가 다수일 때 다 경선을 하기 컷오프를 어렵잖아. 컷오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네. 또 그런 어떤 이 관리는 다 시도당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니, 이제 광역단체장은 중앙에서 하고 네. 기초단체장은 이제 시도당. 시도당에서 하는데 이런 관리의 세부적인 규정들 큰 틀은 정해져 있고 50대 50, 권리당원 50, 일반당원 50 돼 있는데 이거를 아주 세부적인 그런 규정들은 아직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여서 그게 그때쯤 돼야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일단 설날 지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사실 이게 선거가 있으면 공천 룰과 경선 룰. 지금 사실 공천 룰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경선으로 하기 때문에 네, 다 경선이죠. 거의 뭐 공천 룰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결국 경선 룰 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좀 논의가 되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2월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지금 저 이춘석 단장 그렇죠. 이춘석 총장 예. 그 이제 지방선거 지방선거 기획단인가 네, 예.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춘석 단장님도 한번 한번 사무총장이시죠? 그러시죠. 예, 그분도 한번 모셔야겠네요. 네. 결국은 거기서 만들어진 룰이 전국에 공통 적용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저쪽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남경필 지사가 요즘 움직임을 보면 예. 자유한국당 복당을 슬슬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예. 또 한번 또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이제 보였죠. 그러니까 예. 그 바른정당의 그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예. 자유한국당 행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듯한 그런 이제 발언을 몇 차례 이렇게 예. 했단 말이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수원에 가서 다른 사람 찾을 것이다. 수원에 가서. 네. 아주 그러니까 다른 적절한 사람을 찾겠다. 이렇게 아주 수원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평가를 나쁘게 하는 겁니다. 홍 대표는. 네. 왜 그걸 분당을 해가지고 보수를 쪼갰냐 뭐 이런 거죠. 되돌아와도 찬밥이다.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은 결국 보수의 적통을 우리가 이을 것이다. 두고 봐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 합쳐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딱 부딪히는 점이 있어요. 예. 남경필 지사 참 앞길이 순탄치가 않는데. 그 사실은 참 그렇죠. 남지자도 뭐 어쨌든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식 연정이라는 카드를 비교적 잘 운영을 해온 겁니다. 네. 그럼으로써 의회가 경기도로 모여서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수고. 네, 그렇죠. 네, 저쪽이 소수인데 더더군다나 이분은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갔으니까 바른정당 의원 수는 더 극소수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정 형식으로 야당에다가 우리 당에다가 연정 부지사를 맡기고 그리고 상당히 예산 집행권을 주고 하면서 이거를 끌어온 거죠. 나름대로 끌어왔는데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어떤 고비 앞에 서 있다. 그러게요. 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 정말 꽃길만 걸어오다가 처음 부딪힌 시련이네요. 자유한국당에는 지금 또 보니까 뭐 원유철 의원, 요즘 김홍걸 위원장하고 이제 한판 붙고 있는 심재철 의원, 이야기도 홍문종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벌써 거의 뭐 무풍지대 그냥 질주를 했던 정병국 의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자유한국당 쪽. 그분들도 저는 충분히 자유한국당 내에서 후보로 거론될 만한 분들이고 경선을 저는 뭐 할 수도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기준을
그런 어떤 이 선수라든지 의정활동 경험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아니고 얼마나 제가 보기에 그렇죠. 결국 경쟁력이죠. 그래요. 맞아요. 득표력. 네, 도민들이 얼마나 이게 조사에서 예. 지지도를 보여주느냐는 거거든요. 그걸로 기준이 되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예. 다 경쟁력이야. 남경필 지사를 뛰어넘을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예. 예. 여기는 뭐 하여튼 우리가 좀 그냥 좀 재밌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당도 또 거기는 우리 민주당에 있을 때 또 네. 경선 나왔었던 김용환 전 의원. 장관님. 그리고 예. 이현주 의원도 욕심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현주 의원님의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에도 한번 출마를 그렇죠. 했잖아요. 작년에 우리 당. 나왔었죠. 그때 경기도를 거의 다 돌았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인지도. 예, 인지도가 있고 또 조직 정비를 한번 이렇게 쭉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그 뜻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아우, 야권이 이렇게 난립해 있으니까 왠지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좀 부분해집니다. 98년 선거에서 딱 한 번 이겼었는데, 네. 20년 만에 우리가 다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 3당의 선거연대 가능성 여부입니다. 글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 뭐 대선 때도 뭐 사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그런 어떤 공학적, 정치공학적 접근, 정치공학적 셈법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그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DJP나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노몽 단일화. 그렇죠. 그때는 엄청난 감동을 줬었거든요. 네. 감동을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감동을 주기보다 오히려 염증. 그렇죠. 너무 정치공학, 맞습니다. 이기기 위한 네. 정치공학으로 비춰져서 네. 그 우리가 사실 습관처럼 이제는 습관처럼 자꾸 했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일당 여당이 되고 나니까 약간 우리가 그전에는 같은 야권이었으니까 야권 연대라는 게 늘 선거 때마다 그렇죠. 닥쳐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양보를 해야 맞습니다.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당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여당이 야당하고 연대하는 거는 모양새가 진짜 더 이상해졌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정의당하고 선거 그 야권 단일화도 좀 하고 했지만 제가 그 울산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야권 단일화 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 지역 조직을 못 키운 거 아니냐.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여당인데 야당하고 어떻게 연대를 해요. 네. 예,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뭐 예.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하기도 어렵고 네. 하더라도 표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들이 다른데 누가 할 거냐를 놓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면 이제 무슨 그 여론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할 텐데요.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서로 또 골이 깊어집니다. 진 빠져버리죠. 네, 진 다 빠지고 골이 깊어져가지고 네. 선거에 무슨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마이너스에 상대편 지지자들이 저 찍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 그 유시민 대표가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나갔을 때 예. 그때 패배했을 때 네. 그 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맞습니다. 이탈표가 정말 많았다는 많았습니다. 겁니까? 예, 예. 그 표를 그렇게 딱 분석을 해보면 기초단체장 후보한테는 다 찍었는데 여기에는 안 찍은 그러니까, 표 수만큼 졌다고 그때 분석이 됐었죠. 네. 예. 그러니까 기권을 기초단체장은 우리 민주당 후보를 찍고 예. 예. 야권 단일 후보를 찍거나 그때 네. 인천 쪽은 이제 정의당 쪽에 네. 3명인가 2명인가 됐었잖아요. 야권 단일화해서 했는데 경기도지사 인천 얘기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하여튼 표가 그 격차가 있었다는 거는 맞습니다. 예. 아이고. 하여튼 단일화 같은 건 좀 안 했으면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네. 자, 우리 자치단체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이게 우리 총선 대선 득표하고 약간 비슷한 지도예요. 예, 예. 경기도가 맞습니다. 동서로 쫙 나눠져 있는 그런 지도가 나오거든요. 네. 동쪽은 거의 뭐 연천, 포천, 뭐 양주, 파주, 남양주,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용인 뭐 등등 해서 쭉 그쪽 벨트로는 저기 자유당 쪽에 뺏기고 이 서쪽 그리고 서울 중심 네. 그 지역
이쪽은 우리가 거의 다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동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진이라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지역의 유권자들, 국민들도 연령대에 따라서는 정치의식의 변화가 좀 느껴진다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네. 대선 대선 득표율을 한번 뽑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2%, 41.94%, 홍준표 후보 20.6, 안철수 후보 22.8, 유승민 6.8, 심상정 6.8 이렇게 되는데요. 동부하고 북부를 비교해 봤더니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예. 이 전체하고. 네. 그 뭐냐면 저는 상당히 이제는 완전히 그 지역의 특성, 거기는 완전히 아주 어느 당, 자유한국당 그냥 지역이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걸 저는 지난번 네. 대선 때 득표율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기존의 어떤 우리가 분석 틀 가지고 네. 그대로 분석하면은 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그럴 크다는 가능성이 거죠. 네.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사실 지금 그 2014년, 그러니까 2014년, 2016년 이렇게 오면서 뭔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기자들도 기존처럼 기존 문법대로 기사를 안일하게 쓰면 네. 좀 바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저는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네. 미디어 환경과 정치 환경의 변화다. 네.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각종 정보가 교류가 가능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가능한 시대가 만들어낸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보 유통이라는 건 지극히 한쪽으로만 유통이 됐고 극히 그것도 제한적으로 다 첨삭이 이루어지고 유리한 정보만 흘린다거나 네, 그렇죠. 또 어느 쪽에는 불리한 정보만 흘린다거나 이런 게 가능했었잖아요, 과거에는. 사실상 언론이 정치에 선거에 개입을 했었죠. 그렇죠. 그게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거를 하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게 사실 대선 때 네. 이미 겪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도 또 그 이후로도 점점 그런 것들이 보다 더 강화될 것이다. 네. 그런 성향이, 그런 경향이. 우리 이렇게 보는 그런 거죠. 측면에서 한국 언론 종사자들이 시대 변화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일본어로 표현하면 곤조를 부리고 있다고 할까? 그 자신들이 과거에 누렸던 권력 창출 능력, 이거를 계속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시민들에 의해서 격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뿌리 나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상황? 예.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SNS, 이 주 소비자는 연령대로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여전히 활자 매체의 소비자는 60대 이상.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한번 보시면은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이런 걸 보면 연령대별로 차가 있잖아요. 20대, 30대 뭐 90%, 50대 낮아지고 60대 더 낮아지고. 무슨 얘기냐면 그 매체들은 자신들의 독자들의 취향에 맞는 편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주 독자층을 겨냥한. 네. 하긴 뭐 저희도 뭐 저희 독자층을 위한 편파 방송을 하는 거니까. 예. 편파 방송을 하지만 팩트 왜곡 같은 건 하지 않죠. 네. 예. 네. 그리고 저희는 팩트를 정말 열심히 체크해서 하는데 문제는 기존 언론은 팩트도 막 비틀고 하니까. 예. 이게 그 언론계 종사자들은 사실 특히 이제 50대 이상은 네. 언론이 권력을 창출하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관성을 쉽게 버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자신들도 모르게 물론 자신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들 모르게 선거에 개입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 이미 지난 대선 경선 본선 과정에서도 조금 드러났었던 거고 이건 뭐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나저나 제가 민감한 질문 하나 아까 빠뜨리고 온 게 있어요. 그래요? 뭐였죠? 뭐 그렇게 이제 민감한 것 같진 않은데 최재성 위원장의 경기도지사 출마. 도지사 출마 얘기. 사실 그 전에 정발위원장 할 때 네, 논란이 됐던 것은 네네네. 심판이
룰을 만들어서 직접 선수로 뛰면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정발위는 내년 지방선거 룰은 안 다루죠. 안 다루기 때문에 네. 최재성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출마한다고 해도 하는 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당내에서 뭐 들으신 거 그 얘기 저는 처음 들으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생각해보지 못했던 네. 질문을 제가 던진 건가요? 예, 그런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는 나올 수 있고 누구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는 뭐 우리 당의 네. 뭐 그런 민주적 강령에 맞지 않는 거고요. 네. 그 대한민국 헌법에도 안 맞는 거고. 네. 누구든지 저는 나올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저는 최 위원장 그래서 제가 정발위를 이제 국회와 정기국회와 같이 하다 보니까 네. 회의 시간이 겹쳐요. 계속이요. 조세소위하고 네. 법안소위. 네. 그래서 제가 이 정발위에 빠질 때가 자주 있었는데 좀 더 깊이 얘기해보고 올 걸 그랬는데 오늘 낮에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아니 이거는 뭐 사실 예전에 정당발전위원장 맡을 때 하도 저 최재성 위원장이 저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준비하려고 지금 저런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한테는 서울시장 나가려고 저런다. 그렇죠. 추미애 그런 대표. 국회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서울시장, 최재성 위원장 뭐 경기도지사 이거 준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그때 있었다는 게 지금 전 생생하게 심지어 떠오릅니다. 국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100%라 막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추미애 대표 서울시장 100%. 막 그런 최재성 위원장 저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는 거 10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미 그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국회 안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예. 사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예, 그게 정말 사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나오신다며요. 예. 예. 다음 주가 아니고 내일 모레. 아, 그러세요? 예. 그때 한번 꼭 질문. 최재성 위원장은 지금 송파을 송파을? 보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출마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예. 그분이 뭐 성남에서 오래 사셨어요. 남양주의 지역구. 지역구는 남양주였고 성남에서 오래 사셔서 네. 송파하고 성남 가까운 곳이죠. 네. 그리고 후원금 어느 정도 어떠세요? 후원금 하나?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네. 그렇게 십시일반 많이 도와주세요. 다 채우셨나요? 아니 다 차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트위터에 뭐 박광훈 후원하자 뭐 이런 거 올리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네. 정말 감사드리죠. 네. 아니 지난번 그 예산안 네. 처리 과정에서 사실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막 우리 국회의원들 막 뒤에서 쉽게 해서 달리는 말 채찍질 하듯이 했는데 약간 이제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을 이해를 해야죠. 예.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같은 당원이니까 네. 당원 입장에 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이거 아니, 그나저나 후원금 대충 전체 우리 민주당 예. 120명 의원 예. 중에 순위로 그건 안 따져봤어요. 안 따져봤는데 꼴찌 수준은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하여튼 뭐 제가 예. 여기 누가 계좌 좀 올려주세요. 검색해가지고 박광원 의원님 후원 계좌 우리 채팅창에 한번 좀 올려주시고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이제 연말이니까 저희 보니까 우는 소리 하셔야 되는데 왜 달라고 말을 못해요? 기자 시절에 어떻게 생활하셨을지가 그냥 가늠이 좀 됩니다. 예. 기자 같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죠. 예, 그러니까 그 노제 마버님 이라는 소리를 대충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 정도 감사합니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 나오면 편하게 이렇게 네.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오늘은 사실 수박 겉핥기로 한 거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국면으로 네, 넘어가게 네. 되면 그러시죠. 또 뵙고 네.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네. 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UBC 시청자 여러분,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